화이자가 미국 식품의약국과 함께 코로나19 부스터샷 긴급 승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스터샷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부스터샷은 화이자 백신 권장 접종 횟수인 2회 외에 한 번 더 맞는 것으로 2차 접종 후 6개월 뒤에 맞으면 기존 코로나19 및 베타 변이에 대한 항체가 2회 접종 때보다 5배에서 10배 가까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 측은 향후 몇 주 안에 부스터샷 긴급 승인을 받기 위해 관련 기관에 추가 연구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미 임상시험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근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을 2회차까지 접종받으면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면역력을 갖게 된다며 부스터샷까지 맞으면 이러한 항체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 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백신의 감염 예방 및 중증 예방 효과는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차 접종 뒤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3차 접종을 받는다면 강한 면역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화이자 측의 주장입니다. 캐나다 보건부 측은 아직 화이자 측으로부터 코로나19 부스터샷 관련 승인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신청이 들어온다면 자료를 면밀히 조사해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어 아직까진 계획이 없으나 만약 백신 예방 효과가 기준 이하로 떨어지고 변이 바이러스들이 더 우세해지게 되면 추후 추가 접종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보건부 관계자는 현재 캐나다 정부가 승인한 모든 백신들은 다 효과가 검증된 백신들이라며 단순히 감염 예방만이 목적이 아니다. 중증 예방 목적도 있으니 꼭 접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무공해 자동차 의무화를 2040년에서 5년이나 앞당긴 2035년에 시행하겠다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및 2030년까지의 잠정 목표도 조정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 외에도 추가적인 조치가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운송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화를 앞당기면 기후변화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자동차 업계가 내연기관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 배터리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투자 및 규제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소비자 리베이트, 충전소 사업 세금 감면 및 산업 전환 비용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조나단 윌킨슨 연방환경 및 기후변화부 장관은 교통수단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2050년까지 캐나다가 무공해 국가가 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평했습니다. 한편 BC주는 현재 북미에서 전기차 자동차 시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주로 밴쿠버 시청에서도 일전에 2040년까지 무공해 차량만 판매하도록 한다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기술 사용량과 평가를 연구 분석하는 회사인 테피션트의 2020년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비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캐나다는 2020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적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했지만 지금까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에 주로 있던 2020년에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실제로 증가했다는 사실도 포함되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 통신사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들이 데이터를 작게 사용하더라도 평균적으로 각 개별 사용자 목록에 있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반대인 것으로 작년에 로저스는 샤가 운영하고 있는 프리덤 모바일을 260억 달러에 인수했으며 이로 인해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정부가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과태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발표하였습니다. BC주 정부에 따르면 해당 웹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벌금 딱지 관련 정보를 정리해 제공하고 또 과태료 결제 역시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또 벌금 딱지에 관해 반박하고 싶은 경우에도 법원에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웹페이지도 별도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웹사이트에는 과태료 결제 외에도 공제 요청 등도 할 수 있으며 주 위반 딱지, 시 위반 딱지, 연방 위반 딱지 등 다양한 종류의 딱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단 벌금 딱지 반박의 경우 모든 과정을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 우편이나 직접 방문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해당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에는 경찰은 자신에 관할 구역이 아니어도 교통 위반 딱지를 뗄 수 있다.
과속 탁지를 뗄 때 경찰관은 속도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철자 한두 개 틀렸다고 딱지가 효력이 없진 않다 등 간단한 벌금 딱지 상식이 적혀 있습니다. BC주 정부 측은 사법 시스템과 기술의 융합이 주민들의 편의성과 사법 처리 효율성을 매우 높일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해 선보이게 되었다며 앞으로 BC주 벌금 딱지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 처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BC주 정부에 따르면 해마다 50만 장 이상의 벌금 딱지가 발부되며 이 중 약 8만 건이 청문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는 7월 16일 금요일 오전 12시 1분부터 더 많은 활동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단계에 열리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룹 트레이닝 수업을 포함한 실내 체육관은 3단계 동안 50%의 수용 인원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트니스 체인점뿐만 아니라 호텔 및 기타 대여 시설의 피트니스 시설도 포함됩니다. 3단계에서는 운동하는 내내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토론토의 식당들은 이제 실내에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테이블당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겠지만 신체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뷔페 또한 재개장될 예정입니다. 테라스의 수용량 제한이 풀리고 있으므로 테이블당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온타리오 정부는 춤을 제공하는 실내 음식 및 음료 시설이 정상 수용 인원의 25% 또는 250명 중 더 적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재택근무 명령 이후 처음으로 실내 침묵회도 허용됩니다. 즉 온타리오 시민들은 3단계 동안 최대 25명의 사람들이 실내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야외 모임의 수용 인원 제한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제 최대 100명까지 외부에서 모임이 가능합니다. 온타리오주의 인기 명소 중 많은 곳은 3단계 동안 제한된 수용 인원으로 재개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족관, 동물원, 유적지, 박물관, 미술관, 랜드마크, 식물원, 과학센터, 놀이공원, 박람회, 축제 및 카지노가 포함됩니다. 실내 수용 인원은 50%이며 실외 수용 인원은 75%입니다. 미용실, 네일샵, 타투샵은 2단계로 문을 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이스 왁스와 제모가 가능해집니다. 3단계에선 스포츠 경기 관람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실내 수용 인원은 1000명 중 더 적은 인원의 50%입니다. 또한 야외 수용 인원은 평상시만 5000명의 75%입니다. 필수 소매점과 비필수 소매점 모두에서 수용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상점들은 신체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내 극장의 수용 인원은 50%로 1000명 중 더 적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실외에서의 수용 인원은 75% 또는 5000명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두 종류의 백신을 혼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미아 스와미나단 수석과학자는 백신의 잠재적 혼합을 허용하는 결정은 자료 부족으로 인해 추진되고 있으며 데이터와 증거가 없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위험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전에 이것이 좋은 접근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였지만 그 이면에 있는 데이터와 과학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실히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특정 캐나다 보건관할구역에서 백신 전략과 관련 지침을 의존하는 예방접종 국가자문위원회는 특정 조건에서 혼합접종을 승인했었습니다. 수미아 스와미나단 박사는 브리핑이 끝난 후 트위터에서 그녀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다른 주제는 코로나19 백신 디지털 인증입니다. 이것은 보건당국자들이 예방접종을 추적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스와미나단 박사는 세계보건기구는 백신 여권 사용을 촉진하지 않는다. 백신은 본질적으로 불공평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행의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며 이는 백신 여권 도입의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말하였습니다.